안녕하세요.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남편과 함께 9살 난 아들과 6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아이 엄마입니다. 아는 친구의 권유로 이 채널을 알게 되어서 평소에도 재밌게 잘 듣고 있는 애청자이기도 하죠. 이런 곳이 있는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사연을 듣다 보면 저 같은 며느리들, 아이 엄마들 사연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같은 입장이라 그런지 사연을 듣다 보면 저도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옛날 제 사연도 기억이 나곤 합니다. 20대 시절 일찍 결혼해서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 결혼 생활 동안 저도 사연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 사연을 보내보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남편과 결혼했던 신혼 초에 벌어진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흔한 시집살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조금 달랐었죠. 보통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시어머니들이실 텐데 저는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 걱정만 했었지 제가 시집살이를 당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정말 모르는 일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일도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고요. 그럼 대체 신혼 새댁을 쥐잡듯 잡은 식구가 누구일지 궁금하실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인연은 아주 오래되고 깊은 사이였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이른 결혼을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된 사이였거든요. 평생을 시골에서 자라온 남편과 저는 같은 국민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 수가 작았던 학교였던 탓에 저희는 동갑내기 친구로 친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골도 넓다 보니 사는 동네는 달랐지만 시골에는 학교가 몇 되지 않았던지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진학하며 오래도록 알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다른 친구들이 대학을 간다며 대도시로 떠날 동안 저희 둘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에 더없이 가까웠죠. 또래 친구도 몇 없는 와중에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으니 저희는 그냥 동창이라고 하기에는 가까울 수밖에 없었고 어렸을 적부터 서로의 집을 오가며 어울렸던 덕분에 서로의 집안 사정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던 서로의 사정은 참 많이 비슷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시골 마을이 좀 그렇거든요. 이혼 가정도 많고 편부모 가정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 없이 조부모님이 대신 길러주시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한쪽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편부모 가정 자녀들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남편은 어머니가 안 계셨기에 편부모와 자라왔던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사정에 누구보다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사고로 돌아가셨었고 남편의 어머니는 오랜 지병을 앓고 계시다가 남편이 중학생이던 무렵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부터 저도 그 집을 드나들었지만 어머니가 오래 아프셨던 탓에 시어머니를 자주 뵈었던 기억이 없었어요. 남편이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누워 계시느라 자주 못 뵀었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 바람에 저희 남편 역시 어머니와의 추억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은 그런 어머니를 쾌차하시기를 무척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었지만 어머니는 가족들을 등지고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머지 식구들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잘 알고 있었던 저희는 당연하게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인지 그전까지는 그냥 친구였던 저희가 나이를 먹고 이성을 알게 되면서는 서로 연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저희는 비슷한 이유로 나란히 동네에 남았습니다.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저는 졸업하자마자 동네 조합은행에 취직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농사짓던 아버지를 두었던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할 게 없어서 하는 거라 말했지만 저는 남편이 효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른 친구들은 힘든 농사는 짓고 싶지 않다며 도시를 찾아 도망치듯 떠나던 시절이었는데, 남편이 굳이 고생을 자처하며 시골에 남아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게 된 아버지 때문이었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를 혼자 두면 큰일이라도 날까 걱정하던 남편은 농사가 좋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혼자 계신 엄마 걱정에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었고, 덕분에 20살이 되고도 시골을 벗어나지 못했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연인이 되었던 저희는 서로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을 고려하여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언젠가 결혼을 하려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서로를 오래 봐왔기에 결혼까지는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누가 봐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윗감을 오래도록 봐오셨던 저희 엄마도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봐도 지섭이만한 애가 없다 싶다. 지섭이 지 아버지 살뜰히 챙기는 걸 보면 애가 얼마나 착하고 기특하니. 게다가 너한테는 좀 잘하냐? 내가 봐도 가끔 미운 내 딸 뭐가 그리 예쁘다고 그렇게 챙기는지. 아무튼 너는 복받은 줄 알고 지섭이 꼭 붙들 생각해야 해. 네가 좋은 남편 얻어서 행복해지는 게 엄마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런 엄마의 말이 아니었더라도 저도 남편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사유는 결국 엄마 때문이었네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엄마와 괜한 일로 싸우고 출근을 했던 그날, 출근 전 있었던 다툼 때문에 저는 매일 점심마다 엄마와 하던 통화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엄마가 이웃집 아주머니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뇌출혈이었다고 해요. 원래 외갓집 집안 내력에 그런 질환이 있던 것은 알았지만 아직 젊은 나이라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억하고 쓰러지셔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와 저 둘뿐이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엄마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니 저는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쓰러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스스로 자책하며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날 엄마와 싸우지만 않고 평소처럼 점심에 안부 전화만 했었더라도 엄마를 더 일찍 발견해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제 탓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남편이 옆에서 저를 챙겨주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할까봐 그러는지 바쁜 와중에도 매일 저를 출퇴근시켜주고 집에 데려가서 밥까지 챙겨 먹이면서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네요. 정말 죽고 싶었지만 그런 남편의 정성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다시 살아볼 용기를 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마음에 감동하여 저는 결국 저희 엄마의 바람처럼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저희 남편을 만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결혼에 후회가 없었어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었고, 결혼 전부터 결혼한 뒤로도 여전히 한결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이를지 모르는 20대 중반에 저는 안정을 찾기 위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돈 좀 모아서 근처 도시에 아파트라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로는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부모님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걱정에 혼자 남아 계신 아버님을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시아버지는 자신 걱정은 말고 집을 얻어 결혼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혼자 계신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시댁살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집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시댁 별채에서 지내기로 했죠. 그럼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저희도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희가 괜히 돈 아끼고 싶어서 그런다며 억지를 쓰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자 시아버지도 미안해 하시면서 마지못해 합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시댁 별채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자식 결혼하는데 못 보태주셨다는 게 계속 미안하신지 손수 도배까지 해주시고 제가 따로 해올 것도 없이 가전제품들이며 가구들이며 혼수들을 사주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님은 제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아버님께 잘하고 싶었고 며느리보다 딸처럼 가까워지고 싶었었죠. 그렇게 제게는 잊고 살았던 친정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시아버지와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다정한 남편 덕분에 저는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신혼집에 남부럽지 않은 도시 생활은 아니었지만 저는 아늑한 시골집에서 식구들이 다 같이 단란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은 남편과 결혼까지 하고 시아버지에게 예쁨 받는 것을 보시면 먼저 떠나신 저희 부모님도 안심하고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저의 행복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불청객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원래 남편의 가족은 4식구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말고 남편의 위로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남편보다 4살 많던 아주버님은 대학 진학을 이유로 진작 그 집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직 핑계로 고향집에 한번 내려오는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돌아가실 적에도 아주버님은 임종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저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당시 아버님이 여러 번 연락을 하셨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큰아들 보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데 바쁘다고 그동안 찾아뵙지도 않았었죠. 그 정도로 자기 집안일에 무책임했던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한다는데도 축의는커녕 연락 한 번 없더니 결국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원래도 형을 좋아하지 않던 남편이었기에 그런 형이 오지 않는다고 더 실망할 것도 없었지만 아버님은 적지 않게 속상해 하셨었죠. 애초에 큰아들이 있는데 어린 둘째부터 결혼을 시키는 걸로도 주변에서 싫은 얘기를 들으셨다고 알았어요. 아버님이야 큰아들이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리겠냐며 저희 결혼을 응원해 주셨지만 저희로서는 이래저래 불편하고 괜히 죄송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희로서도 아주버님이 결혼하기까지 기다리기는 무리였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노총각이 무슨 수로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듣기로는 그동안 대학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번번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사고치고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던데 남편이 창피하다며 얘기하기를 꺼려해서 전부는 몰랐지만 그때 저희가 결혼할 무렵에도 아버님께 돈을 얻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잘 안 됐는지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보기 창피해서 그런지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그랬던 건지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던 거였죠. 우리 형이 원래 좀 그래. 대책은 없는데 일 저지를 줄만 알고 책임은 없는 그런 성격이야. 어릴 적에 공부도 내가 더 잘했는데 뭐 나야 농사 짓겠다고 대학 포기했지만 아버지가 형은 장남이라고 기껏 빚내서 대학까지 보내놨거든. 근데 전공이 자기랑 안 맞는다고
휴학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아무것도 못했지. 그래서 졸업장이라도 따라고 아버지가 설득하셔서 겨우 복학해서 다시 학교 생활 했었어. 그러는 사이에 나이만 먹고 졸업하니까 이미 취업 시기 놓쳐서 취업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집안에 돈만 받아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이라면서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까지 받아간 거야. 시댁이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농사 짓는 집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셔서 그동안 병원비며 치료비도 많이 든 탓에 시아버님은 노후 준비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식들 앞길을 막지 않으시겠다고 빚으로 대학까지 보내셨는데, 그런 자식이 자리 잡지도 못하고 방황만 했으니 시아버지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업하겠다는 아주버님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셨겠죠. 그나마라도 잘해봤으면 하셨겠지만 아주버님은 결국 그것까지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다며 10여 년 만에 고향집으로 내려왔네요. 저는 아주버님이 내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워낙 도시 생활에 익숙하다며 고향집에는 오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라서요. 게다가 나이도 찼으니 얼른 직장 구하고 결혼이라도 하면 자주 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시숙이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짐을 한 보따리 싸들고 시댁으로 내려오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라 그러신지 찾아온 자식을 차마 내쫓지 못하고 받아주셨고,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아버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순환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 집 식구이니 제가 좋다 싫다 할 건 아니었지만 다 자라서 만난 아주버님은 참 비호감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알고 지냈다고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건지 나이 먹어서는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더라고요. 이야, 네가 영훈이야? 야, 그동안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나 보다. 너도 많이 늙었네. 야, 완전 아줌마 다 됐다, 야. 예, 아주버님도 잘 지내셨어요? 아주버님은 무슨... 야, 너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징그럽네. 야, 그냥 옛날처럼 편하게 지내. 뭐 어때, 한 식구끼리. 안 그러냐? 너도 내가 동생처럼 대하는 게 더 편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게 편한데요. 그리고 솔직히 예전에 몇 번 뵀었던 건 기억도 잘 안 나서요. 그게 벌써 언제적인데요. 마지막으로 봤던 것도 10년이 훌쩍 넘었건만 아주버님은 여태 제 꼬맹이 시절을 기억하는지 갑자기 되도 않게 친한 척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개족보도 아니고 자기 재수한테 그렇게 대하는지 저는 말도 못하고 기가 막혔죠. 그럼 뭐 너야 너 편한 대로 하고 나는 그냥 이름 부를게. 영은아, 거기 계속 서 있지 말고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차려와봐라. 호칭 문제는 나중에 듣고 알게 되신 아버님이 큰아들을 호되게 다그치시고 난리를 치신 덕분에 겨우 정리가 되었지만, 아주버님이 저를 재수씨라고 부른다고 해서 저에 대한 존중이 생기는 건 아니었어요. 남들 앞에서 호칭만 재수씨라 할 뿐이었지 그 사람이 저를 대하는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버님이 괜히 더 불편했고 친하지도 않은 아주버님과 더부살이를 하려니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아주버님을 반기지 않는 것은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처음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부터 그 상황을 반기지 않았었어요. 시아버지 집에 시아버지가 아들을 들이신다니 뭐라 말을 얹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다시 같이 지내게 됐다고 해서 여태 방황하며 살았던 형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도 형을 좋아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기에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도 집안 재산 말아먹고 다시 아버지에게 빌붙으로 돌아온 자기 형에 대한 불만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받아들이셨으니 저희 부부가 불만을 표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집 장손이기도 했으니 더더욱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 된 입장으로서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었고, 그럴수록 아주버님은 저를 부려먹기 좋아하셨습니다. 백수라고 일을 할 생각도 없는 건지 하루 종일 고생하는 시아버지와 남편 농사일손 거들 생각도 없이 매일 놀러 다니고, 시아버지 주머니에서 돈만 가져다 쓰면서 집안일 하나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제게 집안일을 시키려 했죠. 저도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일하다 들어오는 바쁜 사람인데,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밥을 차려내라 그러고 청소 빨래를 하라는 걸 보면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도시에 살았다며 시골 사는 저희를 무시하면서 정작 자신은 70년대 노인처럼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시키지는 않으시는데 자기가 뭔데 그럴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식구들 다 같이 먹을 식사 챙길 적에는 그나마 나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밥상을 차려내라 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나한테 밥상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냉장고에 반찬도 가득 있는데 그것 하나 꺼내 먹기 귀찮아서 주말에 쉬고 있는 저를 부를 정도이니 얼마나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지는 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밥상 차리기는 귀찮고, 그렇다고 매번 나가서 사 먹을 돈은 없으니 괜히 엄한 저를 괴롭혔겠죠.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그런 아주버님을 참았지만 계속되는 횡포에 남편이 먼저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이, 재수씨, 와서 나 밥 좀 차려줘.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은 뭐 한다고 자꾸 영은이한테 시켜? 영은이가 이 집 일해주는 식모라도 돼? 뭐가? 그럼 배고픈데 먹을 건 하나도 없는데 너는 네 형더러 굶으라 이거냐? 누가 굶으래? 형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직접 해먹으라 이거 아니야. 대체 뭐 한다고 자기 밥상 하나 못 차려? 나이가 몇인데 여태 그래? 뭐? 이 새끼가 지금 하늘 같은 형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이 새끼 이거 안 보던 사이에 많이 기고만장해졌다? 왜? 네 마누라 앞에 있으니까 가오라도 잡아야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래? 사실 남편도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워낙 어릴 적부터 성질이 불같던 형이었기에 남편은 형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일부러 시비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남편이 형보다 덩치가 더 커지고도 남편은 자기 형에게 별로 대들지를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대들지 못해서 대들지 않았던 게 아닌데도 아주버님은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맞는 말만 했을 뿐인데도 아주버님은 그냥 자기한테 대드는 게 화가 난다며 저희 남편에게 쌍욕까지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싸우던 두 사람은 기어이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 큰 남자들이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제 남편 잘못은 없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런 형제를 나란히 혼내셨어요. 이것들이 애비가 뻔히 눈 뜨고 살아있는데 이 짓거리들을 해? 어디 감히 내 집에서 주먹 다짐을 하고 있어? 내가 니들을 그렇게 가르쳤냐? 둘 다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참 잘하는 짓이다. 이제 자식 잘못 키웠다고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구나. 아니 아버지, 이번 일은 형이 잘못했어요. 제가 괜히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동생이 형을 때리면 되겠어? 너도 다 큰 놈이 말이야. 싸운다고 사람을 때리고 그러면 되겠냐?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벌어지면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니 다들 알아서 해라. 아버님이 크게 화를 내실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나 화를 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 뒤로 조심하기로 했고 저도 그 뒤로는 남편에게 굳이 사정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형제들끼리 치고받을 줄은 몰랐기에
그날의 일이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거든요. 아무리 대면대면한 형제였다고 하더라도 서로 때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괜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남편이 아버지한테까지 혼이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그 후로 알아서 아주버님을 상대하며 남편에게는 잘 지내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아주버님도 한동안은 저희 부부를 못 본 척하며 말도 걸지 않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일 해주고 밥 차려줄 사람이 필요한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버님이 남편 몰래 저를 부려먹었거든요. 오히려 두 사람이 싸운 그날 이후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아주버님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남편을 조종해서 부추기는 바람에 그 사단을 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뒤로는 남들 모르게 제 앞에서만 불만스러운 티를 내곤 했었어요. 그것도 너무 유치한 수준으로 말이죠. 아유,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건데 말이야. 아유, 엄마까지 돌아가셔서 그런가 집이 개판이네. 형제끼리 괜히 이간질해서 싸움 붙이고 아유, 이러다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주버님, 지금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뭐가? 내가 설마 재수 씨한테 그랬겠어? 나 그냥 혼잣말이야. 왜 남의 혼잣말까지 감시하고 그래? 분명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게 뻔히 보이는데도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제 앞에서 별말을 다 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아버님 때문에라도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별말을 하지 못하는 걸 알고서 더 그랬었겠죠. 그러면서 어쩜 그렇게 투정은 많은 건지 제가 아버님도 드시라고 반찬이라도 해놓고 가면 자기 혼자 그걸 다 먹고는 짜다 달다 불평만 많았습니다. 아이 재수씨, 그 음식 좀 잘해.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음식 솜씨가 그래서 어떡해? 달고 짜고 아주 못 먹게 만들었더만. 여태 우리 아버지 그런 음식 드시게 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좋으셔서 그러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소방 맞고 쫓겨났겠다. 정작 시아버지는 음식 가지고 제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뭔데 가만히 계시는 아버님 대신 시아버지 노릇까지 하는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내려와서 지내는 동안 집안 살림 거덜내면서 그동안 생활비 한번 보탠 적 없으면서 매번 끼니마다 고기 반찬 올려라, 제철 음식 해놔라 그러더니 남의 돈으로 해둔 음식을 자기 혼자 다 먹어놓고는 이제 와서 간이 안 맞다며 괜한 트집이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도 저한테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시부모님은 모두 점잖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의문일 정도였습니다. 그때라도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야 맞았던 건지 워낙 잘 참던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냥 참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당하는데 그나마 시숙 시집살이는 나은 게 아닌가 싶었었죠. 그렇게 진상짓을 계속하는 아주버님을 두고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은 시아버지 걱정 때문이 가장 컸습니다. 예전부터 사고만 치고 마음 잡지 못하는 큰아들을 두고 걱정을 하시던 아버님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아들이 언젠가는 마음 잡고 좋아질 거라 믿고 계시는 아버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님이 며느리인 제게는 친정 아버지처럼 잘해주셨기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인이 되고 부부의 연을 맺기 전부터 아버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아들만 둘인 집이라 늘 딸을 갖고 싶어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셋째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를 그 집 막내딸처럼 대하시면서 제게 참 잘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더라도 시댁 바로 옆에 집을 얻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도 그런 아버님이셨기에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막내딸처럼 아버님을 챙겼고 시키지도 않으시는 시집살이를 자처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고생하는 게 미안하다며 매번 몰래 용돈까지 챙겨주시던 분이셨으니 제가 그런 시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칠 수가 있었겠어요. 안 그래도 갑자기 시골로 내려와 얹혀 사는 노총각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아버님이신데 그런 와중에 제가 아주버님 일로 얘기를 꺼낸다면 괜히 집안에 소란만 나고 시아버지 걱정만 시켜드릴까 싶어 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버님도 사람이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 철이 들고 정신 차리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번듯한 직장이라도 생기고 좋은 여자라도 만나면 다른데 정신 팔려서 저를 괴롭힐 일은 없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시골로 돌아온 뒤로 아주버님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장가를 갈 수 있을지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고만 살던 어느 날 결국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아주버님 기분이 유난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전날 퇴근 전에 읍내에서 아주버님을 보게 되었는데 누구를 만나고 오는 건지 아니면 어딜 다녀오는 건지 안 입던 양복을 차려입고는 잔뜩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저녁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걸 보면 저도 자세한 이유는 몰라도 좋지 않은 일임은 예상할 수 있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됐고 아버님과 남편은 일을 하러 일찍 집을 나서셨고 저는 주말을 맞아 청소를 하고 집안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이 한참 지나서 일어난 아주버님이 또 밥상을 차려오라 저를 불렀죠. 다른 식구들 먹을 동안 누워 자더니 상치훈이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라는 게 어이없었지만 이미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니 토를 달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침에 끓여둔 국과 남은 반찬을 꺼내어 아주버님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혹시 일어나면 해장국부터 찾을까봐 맑은 해장국을 끓여놔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요. 저도 얼른 밥상만 차려주고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서두르고 있는데 차려진 밥상을 보고 아주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씨, 이게 뭐야? 밥상이 왜 이래? 예? 뭐가요? 뭐 잘못됐어요? 뭐가요? 재수씨는 눈 없어? 보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저더러 밥상을 보고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냐며 화를 내는 아주버님 때문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국에 밥에 반찬도 다 있는데 대체 뭐가 잘못인가 싶었거든요. 평소에도 워낙 꼬투리를 잡기 좋아하던 사람이었기에 그날도 무슨 꼬투리를 잡았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더니 더 화가 나는지 아주버님은 제가 기껏 차려놓은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수씨,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반찬도 적고 다 풀뿐이라 뭐 먹을 게 없잖아. 이게 뭐야? 반찬이 왜요? 아까 아버님도 그렇게 드셨어요. 내가 반찬 좀 신경 쓰라 몇 번 말했어. 사람이 이렇게 먹고 무슨 힘을 써. 고기라도 좀 구워서 내지. 달랑 계란 후라이? 이게 뭐야? 점심에는 보통 국이랑 반찬이랑 간단하게 먹잖아요. 그럼 뭐 제가 진수성찬이라도 차리기를 바라세요? 평소라면 저도 그냥 다음에 잘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대충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저도 굳이 말꼬리를 잡았어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군말 없이 먹고 간 식사지만 까탈스러운 시숙이 투정할까봐 계란 후라이에 전날 술 마시고 해장하라고 국까지 신경 써서 끓였더니 제가 왜 반찬 투정을 들어야 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꾸를 했습니다. 시숙은 그런 저의 말대꾸에 화가 났는지 갑자기 눈이 돌더니 화를 내며 밥상을 걷어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딴 걸 나더러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야? 나는 뭐 아무거나 처먹어도 되는 사람이야? 재수씨, 지금 나 무시해? 내가 뭣도 아니라 무시한다 이거야 뭐야?
그동안 짜증스럽게 사람 속을 긁기는 했었지만 그런 식으로 깽판을 친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하다 밥상까지 없는 것이 어이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무슨 일이 있기는 했던 건지 괜히 만만한 저한테 화풀이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참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죠. 화가 난 아주버님은 씩씩대며 있었고 거기에다 대고 같이 싸울 수도 없었던 저는 억울한 마음을 삭히며 엎어진 상을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그릇은 안 깨져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밥상을 치우던 순간 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일하다 오셨는지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흙 묻은 신발까지 그대로였죠.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등장에 저는 물론이고 아주버님까지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저야 안 그래도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거지만 그동안 시아버지 몰래 저를 괴롭히던 시숙은 다른 캥기는 게 있어서였을 겁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제게 괜히 화풀이하고 깽판 치던 게 들켰을까봐 놀란 시숙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 했지만 엎어진 밥상을 이미 봐버리신 아버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 지금 내 며느리가 차린 밥상을 걷어찬 거냐? 밖에서부터 소리 지르던 게 네 놈이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그랬어요. 내가 설마 먹는 밥상을 왜 걷어차겠어요? 내가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 하기는 했었지. 그래도 영은이가 별말 없어서 설마 했더니 네 놈이 여태 내 며느리한테 이딴 짓을 한 거냐? 나도 한번 안 시켜본 시집살이를 네 놈이 시키고 있었어. 이미 모든 상황을 아시고 화가 나신 아버님은 들고 있던 곡괭이로 아주버님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정하고 때리시는 모습에 저조차도 놀라서 그런 아버님을 말릴 상황이었죠. 결국 아주버님은 그날 옷이 찢기도록 얻어맞고서야 시아버지 손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들고 왔던 진보다리까지 마당에 내치시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죠. 나 이젠 너 같은 아들놈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집에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아들, 내 며느리 해코지하면 그때는 이 정도로 안 끝나. 내가 니놈 아작을 내서라도 가만 안 둔다. 알겠냐?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을 버려요? 유산이라도 미리 나눠주시던가. 유산? 어디서 유산 타령이야? 너 같은 놈 이제는 아들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할 수만 있다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 이제 너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도움받을 생각도 마라.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도 집안 장손이라고 대학까지 보내고 재산 나눠주시면서 큰아들을 챙기셨던 아버님이 호적을 파고 싶다고 하시면서까지 아주버님을 내쫓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 때문이었던 것도 놀랐죠. 결국 그 난리가 나고 아주버님은 도망치듯 집을 나갔고 아버님은 제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나중에서야 돌아와서 상황을 듣게 된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설마 당신이 말도 안 하고 참았을 줄은 몰랐어. 내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여보. 그래도 앞으로는 형 볼 일 없으니까 당신도 걱정하지 마. 남편은 아버지가 쫓아내셨으니 아마 다시는 형을 볼 일이 없을 거라며 안심하라 했지만 저는 오히려 시숙이 내쫓긴 것이 마음에 더 걸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에게는 자식이신데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천륜을 끊을까 싶어서 제가 괜한 분란을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저도 제 생각만 하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식구들 걱정만 하시던 시어머니와 두 자식 위해 힘들게 사셨던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자꾸만 그런 자책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불편한 마음으로 아주버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내던 어느 날
집을 나간 지 1년이 되지 않아 아주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문을 열어주지 말라 하셨지만 옆에 있던 손님을 보시고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함께 온 손님을 저희에게 소개시켰죠. 아버지,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저도 이제 정신 차렸고 이 사람이랑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철없이 지낸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재수씨, 일전의 일들 미안했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쫓겨났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1년 만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 것도 놀라운데 오자마자 무릎 꿇고 식구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아주버님의 모습은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들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스러운 와중에 아주버님이 데려오신 형님이 담담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저도 지혁씨네 집 사정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혁씨가 마음 못 잡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도 알고요. 그래도 지혁씨 그동안 많이 반성했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게 제가 꼭 그렇게 만들 거고요. 아버님이나 식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버님은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들이 개판이라고 며느리를 말려도 모자란데 그런 며느리가 먼저 아들 마음을 잡아보겠다고 말하니 내심 좋으시면서도 며느리 될 사람이 걱정이셨겠죠. 형님 되실 분은 아주버님보다 4살 연상의 노처녀였지만 망나니 같던 아주버님을 휘어잡을 정도로 강단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그런 형님을 믿고 두 분의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일전에는 큰아들에게 더 이상 유산도 물려주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끊어내셨던 아버님이셨지만 며느리에게는 모질게 하실 수 없으신지 두 분의 결혼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런 아버님의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아닙니다. 저희 결혼은 저희끼리 알아서 할 거고 앞으로도 이 사람이 아버님께 기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랑 만나면서 앞으로 자립하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 끝까지 지킬 겁니다. 모자라더라도 저희끼리 해볼 테니 아버님은 믿어만 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읍내에 작은 신혼집을 얻어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형님은 카리스마 때문인지 무서워 보였지만 저한테는 짜증 한 번 낸 적 없이 무척 잘해주시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아주버님 앞에서만은 단호한 걸 보니 아주버님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형님 덕분에 정신을 차렸는지 아주버님도 그 후로 참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동안 허세만 들어 자기 사업 아니면 안 하겠다던 아주버님이 결혼 후에는 형님이 하시는 작은 가게 일을 도우며 월급 받으면서 지내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두 분 사이에 금술이 좋은 걸 보면 아주버님이 정말 형님을 만나서 정신을 차렸다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저희 시아버지도 한시름 더셨고 이듬해에 저와 형님이 나란히 임신을 하며 집안에 겹경사가 벌어졌죠.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저희는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식구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형님께 무척 감사할 뿐이에요. 망나니 아주버님을 정신 차리게 한 것을 보며 역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었네요. 그럼 저도 그런 형님을 본받아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를 노력하며 앞으로도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